제발 이 제발, 집에서 하룻밤만 제발 이 묵어가시오.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가시오. 여자의 제발 이 목소리는 집에서 떨리고 하룻밤만 있었습니다. 묵어가시오. 손은 이미 그 사내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이 애원인지 절박한 명령인지 보는 이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 머슴이라 부르는 그 사내, 덕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은 반쯤 열려 있었고 눈은 여자의 얼굴과 저 멀리 어둠 속 산길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절반쯤 넘어간 참이었고 강원도 깊은 산골의 저녁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두매산골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개울 너머 과부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있었으나 아무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얼굴은 고왔으나 아무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그녀는 산 아래. 마을에서 1시간은 좋게 걸어 들어와야 닿는 그 외딴 집에서 오직 혼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처음 보는 사내에게, 그것도 마을에서 바보로 통하는 덕칠이에게 하룻밤을 애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 여자로 하여금 체면도 신분도 다 내려놓고 낯선 사내의 소매를 붙잡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담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철종 연간 늦가을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오리골이라 불렀습니다.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 했으나 실은 워낙 깊숙하고 외진 곳이라 바깥 세상과 오리쯤은 떨어진 것 같다 하여 그리 불렸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이 얼마나 외지고 얼마나 고요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인 채로 묻혀 있는 곳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덕칠이는 그 마을의 가장 아랫집 행랑채에 얹혀 살던 머슴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즈음으로 보였으나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키는 장승처럼 컸고 어깨는 소처럼 넓었으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킨 일은 잘했습니다.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논도 갈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도 했고 귀찮아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덕칠이가 그날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개울 너머 과부의 집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소매를 붙잡는 그 순간까지도 덕칠이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여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날 밤 붙잡은 것이 단순한 사내의 소매가 아니라 3년 동안 꽁꽁 눌러두었던 어떤 비밀의 끝자락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칠이가 그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오리골 산중 외딴 집의 창호지에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무겁게 타올랐는지는 산짐승들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연분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로만 불리던 이름, 연분이라는 뜻을 담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그녀의 삶과 꼭 맞는 이름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연부는 오리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훈장이었습니다. 글방 훈장, 이름 있는 선비는 아니었지만 그를 알고 얘를 알며 남부럽지 않게 딸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연분이 15이 되던 해까지는 그 집안에 넘치지는 않아도 비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밥이 있었고, 이불이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것은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부터였습니다.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병이 들면 낫거나 죽거나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석 달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전에 이미 없었고, 연분에게는 오라비 하나가 있었으나 그 오라비도 제 앞가림하기 바쁜 처지였습니다. 16의 연분은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매쟁이가 찾아온 것은 강원도 오리골에 사는 농사꾼의 집에서 며느리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변변찮지만 논밭이 조금 있고 아들이 얌전하며 부지런하다고 했습니다. 연분의 오라비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연분은 강원도 산골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한돌이었습니다. 중매쟁이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한돌은 실제로 얌전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분보다 5살 위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새벽이면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이면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정이 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말이 적었으며 저녁이면 각자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분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며느리를 드린 것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몇 해가 지나도 연분의 배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혼이 난 지 2년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상에 반찬 하나가 줄고 빨래 날 연분의 치마가 마당 구석에 따로 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충청도 색시가 허리가 약한 게지 뭐. 아니, 얼굴이 저리 고우면 첫째는 아들을 못 낳는다더라. 연부는 듣고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우물가에서 아침 안개 속에서 그 말들은 조금씩 연분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돌이 쓰러졌습니다. 논에서였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모를 심다가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한돌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더위를 먹은 것인지 속에 무슨 병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돌은 그렇게 3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분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빨리 새로운 걱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연분을 이제 어찌할 것인가? 자식도 없고 피부치도 아닌 며느리를 언제까지 먹이고 재울 것인가? 그 걱정이 말이 되어 나오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도 없는 몸으로 이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 시어머니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 보면 그러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친정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가를 하거나, 아니면 수절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은 돌아갈 곳이 없었고, 개가는 연분이 원하지 않았으며, 수절은 이 집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연분은 나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곳, 개울 너머 산자락에 쓰지 않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래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방 두 칸에 부엌이 있었고 작은 텃밭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부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져온 것은 이불 하나와 솥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책 두어 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연부는 빈 방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에 겨운 밤이 있습니다. 연분의 첫날 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연부는 텃밭을 일구었고, 나무를 캐었고, 산 아래 마을에서 바느질 일을 가져다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굶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그녀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운 얼굴의 수절 과부라니 아깝다고도 했고, 혼자 그 외딴 집에 사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말하는 것은 좋아해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불편해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연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딴 집에서의 밤이 때로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 아니, 무서운 것보다 더한 무언가가 그녀를 덮치는 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분이 그 외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돌 하나가 다른 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나 짐승이 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부엌 앞에 누군가 나무단을 쌓아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분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나무를 하러 산에 다녀오지 않은 참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우물 두레박 옆에 산나물이 한 묶음 놓여 있었습니다. 연분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울 너머 아래 마을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 발자국이 조금 있었으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군가가 몰래 도와주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봄이었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들어 이상한 일은 밤으로 넘어왔습니다. 깊은 밤, 집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발걸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그 근처에 있다는 그런 기척이었습니다. 연부는 창호지 너머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척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연분을 더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각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일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뭔지 모를 안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3년 동안의 그 칠흑 같은 고독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혼자 사는 여자가 귀신인지 도둑인지도 모르는 것에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제 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그러나 그 기척은 밤마다 어김없이 찾아왔고 연부는 점점 그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은 덕칠이를 만나기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연분이 창을 열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텃밭에 하얀 것이 덮여 있었고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담 그늘 아래 사람이 하나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등을 담에 기대고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그 모습이 어찌나 깊이 잠든 것인지 추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부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커다란 체구와 낡은 무명옷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리골 아랫집 머슴 덕칠이었습니다. 연부는 그를 마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어딘가 모자란 듯 보이는 산에 마을 아이들이 바보 덕칠이라고 부르며 돌을 던지기도 했던 그 머슴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인지 연부는 뒷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텃밭을 보니 누군가 서리 맞은 배추잎을 가지런히 거두어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나무단도 산나물도 밤마다의 그 기척도 모두 덕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연부는 그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당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무언가였을까요? 연부는 그날 하루 종일 텃밭을 매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 달 뒤에 그 저녁 소매를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덕칠이는 아랫집 주인의 심부름으로 산 위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볕단을 치고 이웃 마을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으나 덕칠이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출발해 오후 늦게 돌아오는 길에 어김없이 개울 너머 쪽 산길로 발을 돌렸습니다. 그 길이 더 멀었습니다. 아랫집으로 곧장 가는 것보다 1시경은 더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칠이는 항상 그 길로 왔습니다. 왜인지는 본인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발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개울과 돌다리를 건너고 비탈진 소나무 숲을 지나면 저 위에 작은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집의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덕칠이에게는 하루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연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칠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연분이 그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덕칠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를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가시오. 덕칠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두고 바보라 했지만 그것은 그가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뜨다는 뜻이지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연분의 얼굴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내를 보고 놀란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다른 무언가에 오래 눌려온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요. 덕칠이가 물었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연분이 대답하기 전에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무언가 벽을 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둔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연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무렵 오리골 일대의 떠돌이 무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은 무리였고 그냥 도적이라 하기에는 제법 담이 컸습니다.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외딴 집이나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노렸습니다. 재물을 훔치는 것이 주였으나 저항하면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고도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연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울 너머 외딴 집, 혼자 사는 과부. 그 집이 가장 먼저 노릴 만한 곳이었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따로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였는지,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서였는지. 그 이유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연분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산 아래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 털렸고 노인이 저항하다 다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오리골 쪽으로 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분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장을 걸고 불을 켜두고 새벽까지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혼자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외딴 집에 마을까지는 소리를 질러도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3년 동안 그 고독을 버텨왔지만 이번 두려움은 결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덕칠이가 산길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연분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아닌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이면 된다. 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밤 하룻밤만큼은. 그것이 소매를 붙잡게 한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덕칠이는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소리는 바람에 창호지 문이 쳐진 것이었습니다. 연분이 불안한 나머지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덕칠이는 그것을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분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도적 무리가 이 근방을 돌아다닌다는 것, 혼자서는 밤이 두렵다는 것, 아침이 되면 바로 떠나면 된다는 것. 말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덕칠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연분은 잠시 후회했습니다. 마을에서 바보 소리 듣는 사내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 어쩌면 판단 착오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덕칠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덕칠이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 문 앞에 걸터 앉았습니다. 등은 문에 기댔고 눈은 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분이 밥을 차려왔습니다. 고구마와 나물, 그것이 전부였지만 덕칠이는 두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분은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문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단 하나의 사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조금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랫집 주인 이서방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어젯밤 돌아오지 않자 아침 일찍 찾으러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을 남자 둘이 더 왔습니다. 그들이 개울 넘어 과부의 집 앞에서 발을 멈춘 것은 마당에 낯이 근 집신 한 켤레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칠이의 집신이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분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세 사람의 눈빛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우리 덕칠이가 여기 있소. 연분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사정이 있어 묻고 갔습니다. 이서방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웃음인지 비웃음인지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정이요. 뒤에 선 남자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과부가 바보 머슴 붙잡아 재웠다. 그 말은 작게 했지만 들리도록 한 말이었습니다. 연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저 눈빛들이 결론을 내린 뒤였으니까요. 덕칠이가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어젯밤 내가 여기서 뭘 했느냐? 덕칠이는 멈칫했습니다. 마당을 지켰습니다. 마당을 지켰다고? 이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일은 언제 배웠는지 몰라도 핑계대는 것은 잘 배웠구나. 얼른 내려가. 덕칠이는 연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덕칠이가 집신을 끌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이서방이 다시 연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좋게 말할 테니 앞으로 우리 머슴은 건드리지 마시오. 남의 것 탐내는 것이 좋은 소문 낼 일은 아니니. 연분은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분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의 그 첫날 밤과 비슷한 자세로. 소문은 빠릅니다. 특히 좁은 마을에서, 특히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관한 소문은 더욱 빠릅니다. 그날 오후가 되기 전에 오리골 안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개울 넘어 과부가 바보 머슴을 불러들여 하룻밤 재웠다고. 그것이 사실의 어느 부분을 담고 있는지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연분의 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 것 자체가 이미 압박이었습니다. 연분 씨, 소문이라는 것이 한 번 나면 수습하기 어렵소. 내가 뭘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이오. 연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장이 잠시 말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에 계속 살 생각이라면 몸가짐을 각별히 해야 할 것이오. 그리고 덕칠이와는 아예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겠소. 연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그 등을 보며 연분은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몸을 더 줄이고 살거나 두 가지였습니다. 전자는 갈 곳이 없었고 후자는 이미 줄일 대로 줄여온 삶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덕칠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울과 돌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개울 이쪽, 즉 마을 쪽에 연분이 물을 기르러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연분이 두레박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덕칠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이 서방댁에서 가져왔습니다. 겨울 전에 나온 것이오. 보자기를 풀자 사과 몇 알이 나왔습니다. 연분은 그것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서방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연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이오. 예. 그럼 왜 가져왔습니까? 덕칠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이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연분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건드렸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혼자인 것 같다고. 그것을 나는 보았다고. 연분은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오지 마시오. 나도 당신도 소문이 나쁘게 납니다.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보자기를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 연분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두고 가시오. 덕칠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연분은 이미 두레박을 들고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사과를 돌다리 위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 밤, 연분의 집 바깥에서 진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2개가 아니라 3개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집을 돌아보는 것 같은 발소리였습니다. 연분은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빗장을 걸었는지 확인하려다가 손이 떨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호지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었는가?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안에 불이 있소. 사람 있소.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상관없소. 연분은 그 순간 결정해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를 것인가? 아무도 듣지 못할 이 산중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서 있는 것만으로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이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크고 묵직한 무언가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덕칠이었습니다. 부엌 쪽의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이 집 사람이요? 덕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 사람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덕칠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엌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으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3개의 발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는 기색으로 멀어졌습니다.
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부는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녀의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덕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시오? 연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한참이 지나 연분이 창을 조금 열었습니다. 덕칠이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자세 그대로 마당 한가운데. 왜 왔소? 연분이 물었습니다. 덕칠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다가, 이 시간에 어디를 가다가, 그냥 지나다가, 연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나다가라는 말이 이 밤중 이 산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지나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보름 전 그 밤부터 매일 밤 이 집 주변을 지나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연분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덕칠이가 문 앞으로 왔습니다. 연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별은 많았으며 오리골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연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덕칠이라 했지요. 예. 어디서 왔소? 덕칠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연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른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서방댁에 있었습니다. 그 전은 기억이 없습니다. 연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때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연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내내 그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덕칠이가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연분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지나갈 것입니까? 덕칠이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마당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의 일이 마을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도적 무리가 다녀갔다는 것이 아니라 덕칠이가 다시 그 집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이. 누가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리골의 새벽은 눈이 많았습니다. 산길에는 나무꾼이 있었고 물을 깃는 안악이 있었으며 이유 없이 일찍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방이 덕칠이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칠이가 나올 때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맞은 것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서방이 연분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장을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연분이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서방이 말했습니다. 근거가 필요하오. 과부가 총각을 2번이나 집에 불러들였는데 그게 근거가 필요한 일이오? 총각이 아니라 도적을 쫓으러 온 것이오. 도적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소? 연분은 이장을 보았습니다. 이장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연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방과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연부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남으면 이 소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덕칠이는 이미 맞았습니다. 앞으로 더 맞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연분의 눈이 방 한쪽 구석에 닿았습니다. 그곳에 낡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책 2억 원과 그리고 하나 더. 연분이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 그것을 꺼낼 때가 온 것인지 연분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 직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연분은 아침 일찍 그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책 2권을 꺼내고 그 아래 접힌 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천이 발에 있었고 접힌 자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든 것은 멀쩡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연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나지 않았습니다. 다 마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마를 차례가 지난 것인지 그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연분이 간 곳은 이 서방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더 아래 고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나절을 걸어야 닿는 이 일대를 관하라는 관아가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연분이 관아로 향한다는 것을. 관아 앞에 섰을 때 문지기가 보았습니다. 여자 혼자 온 것을 보고 막으려 했습니다. 연분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문지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 훗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했습니다. 연분의 아버지, 그 충청도 훈장은 단순한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성균관에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 시절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직 젊은 관리였던 그 사람이 훗날 이 도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연분에게 그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께 받은 친필 서찰이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옳은 일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연분은 3년 동안 그 말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쫓을 때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려운 밤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꺼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덕칠이 때문이었습니다. 관아 안에서 연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감사의 친필 서찰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또가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연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적 무리가 오리골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이미 이웃 마을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마을 어느 누구도 관에 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덕칠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도적이 왔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매질을 했습니다. 사또께서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또가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적 무리거는 즉시 포조를 보내겠소. 그리고 그 머슴거는 사또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덕칠이라 합니다. 성은 모릅니다. 사또가 속리를 불렀습니다. 무언가 확인하는 듯 장부를 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덕칠이라 했소. 예. 나이가 30 안팎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사또의 얼굴에 묘한 빛이 지나갔습니다. 강원도 오리골 근방으로 온 것이 언제쯤이요? 연부는 이상하다 느꼈으나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 있었다 합니다. 사또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연분 씨,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오. 사또가 안쪽으로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연부는 대청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포졸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명령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도적무리를 잡으러 가는 명령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사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연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덕칠이, 그 아이 지금도 거기 있소.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눈에 무언가 고인 것 같았습니다. 사또가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이 고을의 전 아전이시오. 30년 전에 이분 댁에서 아이 하나가 없어졌소. 그 아이의 나이가 지금 덕칠이라는 사람과 맞고 특징도 맞소. 연분이 멍하니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이 필요하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사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덕칠이는 머슴이 아니라 이분의 손자요. 그 말이 대청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연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3살 때 없어졌소. 당시 집안이 어려워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때였는데 아이를 잃고 얼마나 찾았는지 죽은 줄만 알았소. 그런데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특징이 있소. 오른쪽 어깨에 자줏빛 점이 있소. 손바닥만 한 크기로. 그것이 맞으면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오른쪽 어깨에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마루에서 하룻밤을 앉아 있을 때 보았습니다. 무명옷이 헐거워서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포졸 2명이 오리골로 올라갔습니다. 연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서방의 집 앞에 포졸이 나타나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이 서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덕칠이를 데리러 왔소. 이 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놈이 무슨 짓을 했소? 짓을 한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있소. 덕칠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포졸과 연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른쪽 어깨 좀 보겠소. 덕칠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명옷의 어깨 부분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손바닥만 한 자줏빛 점이 있었습니다. 포졸이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덕칠이가 이 서방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었으니까요.
평생 머슴살이를 하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은 옷 그대로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서방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어디를 가는 게냐. 덕칠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이 서방을 제지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한 삭을 제대로 치렀는지는 따로 조사가 들어올 것이오. 이 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덕칠이가 마을 어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연분이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이가 연분의 곁을 지나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당신이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칠이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고을에 내려간 덕칠이는 노인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순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노인이 덕칠이의 어깨를 한번 보고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옆에 있었던 사또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이 할아비가 너를 잃은 것이다. 미안하다. 덕칠이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한동안 고요했다고 합니다. 도적 무리는 포졸들이 며칠 만에 붙잡았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오리골 주변 몇 집을 털었고 연분의 집도 목표였으나 덕칠이가 있어 포기했다는 것이 자백에서 나왔습니다. 이 서방은 덕칠이에게 수년치 노임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 밝혀져 관하에서 소환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기록에 자세하지 않습니다만 이 서방이 그 일 이후 마을에서 쉬 설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리골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퍼진 소문은 다른 소문으로 덮였습니다. 개울 넘어 과부가 불러들인 바보 머슴이 알고 보니 잃어버린 손자였다는 소문이 이전의 소문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용한 여자다. 팔자가 좋은 여자다. 연분은 그 말도 이전의 말만큼 개의치 않았습니다. 덕칠이는 고을에 내려가 노인 곁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3살 이전의 기억은 없었고 노인도 노인대로 30년 가까운 세월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고 덕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덕칠이가 머슴살이를 하며 익힌 것들, 나무 패는 법, 물 깃는 법, 논 가는 법. 그것들이 고을에서도 쓸모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의 작은 밭을 돌보면서 덕칠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보 덕칠이가 아닌 그냥 덕칠이로.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덕칠이가 오리골을 찾아왔습니다. 연분은 텃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덕칠이가 개울 돌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울 이쪽에 서지 않고 그대로 비탈을 올라왔습니다. 연분이 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덕칠이가 가져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명주실 한 꾸러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느질하신다고 하셔서 드리라 했습니다. 연분이 잠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소. 예. 많이 달라졌소. 덕칠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 이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이
어디서 오는 말인지 연분은 알았습니다. 들어오시오. 차라도 한 잔.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 마루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지샌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를 두 사람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덕칠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사실 겁니까? 연분이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소.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연분이 덕칠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말이 느리고 표현이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말이 느린 것이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연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연분이 오리골에서 3년 넘게 살며 처음 지어보는 웃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소. 여기가 좋소.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덕칠이는 이후로도 이따금 오리골을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자주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당연한 일이 되었는지는 마을 사람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해봄, 연분의 집 텃밭이 부쩍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텃밭 옆에 새로 둘러친 돌담이 덕칠이의 솜씨라는 것은 오리골 사람들 모두 알았습니다. 이 서방은 관아에 다녀온 이후 덕칠이의 관에서는 일절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그 다음 해봄 연분에게 혼인 잔치가 있으니 와서 바느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에 내쫓으려 했던 것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연분은 조용히 가서 일을 돕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오늘은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그것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연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노인은 덕칠이가 돌아온 지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것은 덕칠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덕칠아, 이름을 지어야 한다. 제대로 된 이름.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덕칠이는 그 이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꾸었는지는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분이 그 외딴 집에서 얼마나 더 살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이야기는 흐릿해졌습니다. 오리골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쌓이고 또 쌓여 새 이야기가 묵은 이야기를 덮는 곳. 다만 개울 넘어 그 외딴 집에서 아침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연기가 한 줄이었고 어떤 날은 두 줄이었다고도 합니다. 한 여자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마당에 섰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었고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그 밤을 버텼고 그 버팀이 다음 날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버틴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연분이 옳았는지 덕칠이가 옳았는지 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밤 그 소매를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매를 붙잡힌 채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야담사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야담사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